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고의 본질입니다. 다소 좀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만 이런 책들을 좀 끈기 있게 끝까지 완독을 하고 나면 얻어가는 것들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 보람감도 좀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자, 사고의 본질, 유추, 지성의 연료와 불길. 스티븐 핑커, 최재천 추천. 출판사 아르테입니다. 저자분의 이름은 잠시만요. 저자분 성함이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저자분 성함이 안 보이네. 더글러스 호프스테터, 스테터. 네. 더글러스 호프스테터 그리고 에마뉴엘 쌍대입니다. 김태훈 님이 옮기셨네요. 자, 이 책은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약간 좀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책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들어서 이 책을 추천해 주신 최재천 님께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책의 저자분이시기도 한데 책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제가 아마 저장해 두었을 겁니다. 너무 감명 깊게 그 책을 읽어서 제가 그 책을 다르면 다를수록 이라는 책의 저자분이시기도 한 최재천 님 작가님, 이 책은 꼭 한번 추천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재천 작가님께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 교수직을 맡고 계시는데 이런 추천사를 주셨네요. 책을 덮는 순간 완전히 설득당했다. 유추가 사고의 중추다. 유추. 유추.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사고라고 하겠죠. 그래서 오늘의 책은 유추에 관해서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목차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책의 두께는 좀 두꺼운 편인데 목차는 간단해요. 그래서 목차 소개 드려볼게요. 저자의 말, 프롤로그, 유추, 인지의 핵심. 1장 단어의 환기, 2장 구절의 환기, 3장 보이지 않는 유추의 드넓은 바다, 4장 추상화와 범주간 2월, 5장 유추는 어떻게 우리를 조종하는가, 6장 우리는 어떻게 유추를 조작하는가, 7장 순진한 유추, 8장 세상을 뒤흔든 유추, 에피다이얼로그 인지의 핵심에 대한 논쟁, 감수, 해제, 우리의 색각을 지배하는 메커니즘, 주석, 참고 문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이 페이지 수가 많습니다. 장수가 많기 때문에 장은 8장까지 8장까지 있지만 한 장 한 장마다 내용이 좀 됩니다. 내용의 양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려 볼 부분은 저는 보이지 않는 유추의 드넓은 바다, 이 부분을 좀 소개해드려 보면 어떨까 했는데 지금 또 목차를 다시 한번 읽고 보니 이 에피다이얼로그, 인지의 핵심에 대한 논쟁, 이 부분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소개해드려 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을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범주화 대 유추작용. 이 책은 친구인 KT와 애나가 인지의 핵심에 놓인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나눈 대화로 마무리된다. KT는 범주화가 그 역할을 하며 여러 측면에서 유추작용과 다르다고 본다. 애나는 범주화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인지의 핵심에 놓인 것은 유추작용이라고 본다. 실제로 그녀는 KT의 주장이 지닌 약점을 조목조목 지적함으로써 유추작용과 범주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아래에 나오는 표는 KT가 주장하는 범주화와 유추작용이 크게 다른 9가지 측면을 정리한 것이다. 자, 빈도. 빈도에 관해서는 범주화에선 연속적, 유추작용에선 임시적. 독창성은 범주화에선 통상적, 유추작용에선 창의적. 인식층위, 범주화에선 무의식적, 유추작용에선 의식적. 제어성, 범주화에선 자동적, 유추작용에선 자발적. 유사성의 정도, 차이가 바람직하지 않음, 범주화고요. 유추작용에서는 차이가 바람직함. 행동의 초점, 범주화에서는 개체, 유추작용에선 관계. 추상화의 수준, 범주화에서는 2단계 사이의 도약, 유추작용에선 1단계에서의 연결. 객관성의 정도, 범주화에서는 객관적, 유추작용에선 주관적. 신뢰도, 범주화에서는 높음, 유추작용에선 낮음. 이렇게 정리된 표입니다. 잠시 후 확인하겠지만 이 잠재적 구분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유추작용과 범주화가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질문을 훌쩍 넘어서는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다. 그래서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 개념을 형성하는 방식, 이해하는 방식, 의사소통하는 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다. 한마디로 사고의 속성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이 제시된다. 그래서 두 토론자는 열띤 논쟁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명확하게 이 모든 문제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 지체 없이 그들에게 발언권을 주도록 하자. 자, 지금부터는 상황입니다. 전화가 울린다. KT. 여보세요? 누구시죠? 애나. KT 애나야. 너무 이른 시간에 전화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KT. 아니야. 사실 몇 분 전에 우리가 신나게 통화하는 이상한 꿈을 꾸다가 깼어. 그냥 평범한 대화가 아니라 엄청 열띤 논쟁이었어. 게다가 중국어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전혀 모르겠어. 난 중국어를 한마디도 모르거든. 애나. 정말? 방금 나한테도 정확하게 같은 일이 일어났어. KT. 이상한 일이네. 그런데 정확하게 같았다고? 애나. 말하자면 그래. 무슨 뜻인지 알잖아. 아주 비슷한, 거의 정확하게 같은 꿈이었어. 그러니까 나도 이상한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깼는데 네가 꾼 꿈에서처럼 내가 꾼 꿈에서도 우리가 전화로 열띤 논쟁을 벌였어. 다만 내 꿈에서는 모든 논쟁이 러시아어로 진행되었지. 나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조금도 감을 잡을 수 없어. 너도 알다시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러시아어를 한마디도 못하잖니. KT. 이상하게 짝이 없는 우연이네. 두 사람이 동시에 꾼 꿈이라니. 마치 동화 같아. 꿈에서 벌어진 논쟁의 내용이 뭐였어? 애나. 사실 전혀 기억 안 나. 내가 러시아어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럴만도 하지. 네가 꾼 꿈에서 벌어진 논쟁의 제목은, 내용은 뭐였어? KT. 나 역시 한마디도 기억나지 않아. 너도 잘 알다시피 내가 중국어로 한 모든 말을 전혀 모르니까. 소설에 나올 법한 일보다 더 이상한 일 아냐? 애나. 잘 모르지만 꿈은 확실히 이상한 현상이기는 해. 두뇌가 기이한 방식으로 돌아가니까 말이야. KT. 인간의 지성이 대단히 불가사의하다는 점은 나도 동의해. 생각은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인데도 세상에서 가장 모호한 현상이지.
생각은 우리가 그 속에서 헤엄치는 매체니까 당연히 그 속성이 명확해야 하는 것 아닐까? 아니면 너무나 흔한 일이라서 흐리고 신기한 것인지도 모르지. 예나, 나도 전적으로 동의해. 사실 네 말을 들으니 내가 이렇게 아침 일찍 전화를 한 이유가 생각나네. 알다시피 최근에 내가 생각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는데 모든 생각의 핵심에 한 가지 특수한 유형의 정신적 과정이 있다는 놀라운 결론에 이르렀어. 그게 뭔지 알겠니? 케이티, 정말 우연이네. 나도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해왔고 생각의 핵심에 있다고 믿는 특수한 정신적 과정을 파악했어. 우리 둘이 따로따로 똑같은 관념을 우연히 발견했다니 놀랍고 멋지지 않니? 애나, 그래, 그렇다면 기쁜 일이지. 그러면 내가 추정한 정신적 과정이 뭔지 바로 말해줄게. 내가 보기에 모든 생각에 잠재된 주요 메커니즘은 유사성을 인식하는 일. 그러니까 방금 경험한 것과 이전에 경험한 것의 연결고리를 포착하는 일 말이야. 유추는 과거의 모든 측면을 불러올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상황을 접할 때 이전에 했던 가장 밀접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한마디로 유추작용이 모든 생각의 토대에 있는 메커니즘이야. 자, 여기서 애나는 유추작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케이티, 유추작용이라고? 특이한 추정이네. 그건 내가 제시할 추정과 분명히 달라.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른 것 같아. 그러면 나도 본론을 바로 얘기할게. 내가 생각하는 지성의 비밀은 유추작용이 아니라 범주화에 있어. 범주는 경험에서 나오고 머릿속의 도서관을 정리하지. 또한 생각의 요소이자 모든 생각을 여는 마술 열쇠야. 애나, 정말? 그러면 너는 두뇌의 삶에서 유추작용보다 범주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겠네? 네 생각을 말해줘. 범주화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 유추는 드물게 누리는 호사. 자, 이제부터가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케이티, 기꺼이 사고 과정에서 사물과 상황을 자신이 알고 있는 범주에 배정하는 것보다 더 흔하거나 근본적인 일은 없어. 네, 이 부분은 밑줄을 좀 쳐야겠네요. 사물과 상황을 자신이 알고 있는 범주에 배정하는 것. 네. 우리는 세상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표준적이고 친숙한 조각들로 잘라내야 해. 근데 우리의 뇌가 익숙한 것들은 정보를 파악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익숙한 것들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끔 계속해서 좀 뭔가 그것에 맞춰져 간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새로운 것의 파도에 압도당하고 말아. 결국 우리가 접하는 모든 순간과 상황은 아주 약간이라고 해도 이미 경험한 다른 모든 것과 달라. 이 말이 맞죠. 네. 매번 눈을 깜빡이고 눈길을 돌리고 호흡하고 입술이나 콧구멍 혹은 눈썹을 움직일 때마다 우리의 얼굴은 100분의 1초 전과 약간 달라져. 또한 이 미소 한 변화의 순간마다 우리는 극미하게나마 눈앞에 있는 책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지. 그리고 주위를 둘러싼 환경이 매 순간 변하는 가운데 우리가 방향 감각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유입되는 자극을 탁자 같은 친숙하고 믿을 만한 범주로 분류하는 거야. 설령 그 구체적인 탁자를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도 말이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두 범주화해서 안정된 규칙적 패턴으로 단순화하지 않으면 완전한 혼돈처럼 보일 거야. 그러면 모든 대상이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서 우리의 두뇌는 계속 돌아가겠지. 내가 새로운 대상을 가령 의자, 탁자, 산들바람, 놀란 표정, 얄팍한 위협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능력은
이미 이런 범주를 개발한 데서 나와. 나는 방대한 범주 목록을 보유하고 있지. 이런 보고가 없으면 나는 주위를 둘러싼 세상이 지닌 반복적인 속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거야. 자, 이 부분도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지닌 반복적인 속성. 이것을 범주화 안에서 처리함으로써 우리가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따라서 이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은 범주화야. 그게 나의 관점이야, 친구. 애나, KT, 타당하고 통찰력 있는 주장이야. 개념작용과 지각작용이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된 현상인 이유도 분명하게 말해주었어. 지각작용은 감각으로 유도되고 개념작용은 생각으로 유도되는 식으로 일반적인 용례는 구분되지만 사실 둘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개념이야. KT, 네 생각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보기에 범주화는 유추작용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놓여야 해. 네가 유추를 높이 평가하는 것을 이해하고 당연히 유추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하지만 잠시 생각해봐. 유추는 드문 정신적 사건, 대상을 적절한 범주로 나누는 일보다 훨씬 드문 정신적 사건이야. 유추는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하고 정신적 삶에 활기와 생기를 더하고 싶을 때만 이루어져. 네, 그렇죠. 유추라는 거는 뭐 쉽게 생각해 보면 약간 추리 같은 거잖아요. 네, 추상적으로 내가 뭔가를 떠올리는 것. 우리는 유추를 할 때 이전에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두 대상을 연결하면서 통상성을 뒤흔들지. 관념이나 물체 혹은 상황 사이에 존재하는 새로운 연관성을 포착할 때 얻는 멋진 전율은 대단히 매력적이지만 아쉽게도 자주 생기진 않아. 물론 한 번도 유추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신적 삶은 약간 덜 흥미롭겠지만 그렇다고 고통받을 일은 없어. 애나, 이렇게 표현할게. 범주화가 인지의 본 재료라면 유추작용은 안 넣어도 크게 상관없는 이국적인 향신료야. 혁신적인 유추를 떠올리는 건 당연히 기분 좋은 일이지만 어디까지나 인지적 호사에 불과해. 평생 유추를 한 번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렇죠. 유추를 해서 뭔가 그것이 사실로 또 밝혀졌을 때 그 짜릿한 전율, 쾌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추리소설을 읽으면서 초반부터 글을 읽어 나감과 동시에 나도 그 범인을 계속해서 추리해서 몰입하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내 생각이 정리가 됐을 때 유추를 통해서 그 범인을 마음속에 딱 정한 상태가 된다면 물론 그 범인이 맞았을 때 엄청나게 또 쾌감이 느껴지죠. 저는 딱 한 번 그렇게 성공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추리소설을 읽은 적은 없습니다만 그 셜록 홈즈의 추리소설 중에 바스커빌 가문의 개라는 바스커빌 가문의 개, 그 책에서 소설 초반에서 뭔가를 딱 눈치채고 범인을 맞췄던 기억이 나요. 네. 그때 그 쾌감, 어렸을 때였는데 무척이나 재밌었고 그 이후로도 그 추리소설의 매력에 빠져버렸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이 KT의 생각에 좀 더 동의하는 편입니다. 유추보단 범주. 애나, KT, 네가 범주화를 묘사한 방식에 열렬히 동의해. 범주는 생각의 심장이자 호흡이고 연료이자 엔진이며 일반 도로이자 고속도로야. 그리고 상상력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나 인지활동에서 범주화가 지니는 명백한 편재성과 불가결성을 인식하지 못하지. 그래도 나는 네가 유추작용에 대해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유추작용은 사실 어느 모로 보나 범주화만큼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거든. KT, 내가 보기엔 그건 말이 안 돼. 나는 아주 가끔씩만 유추를 한다고. 애나, 친구,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
이 책의 7장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일부는 범주와의 특징에 대해, 나머지는 유추작용의 특징에 대해 쓴 글을 몇 가지 인용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동일했다는 것을 기억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두 가지 정신적 과정이 모두 새롭고 이상한 대상에 친숙한 조명을 비추며 이 능력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 그렇지? 그래서 친숙하지 않은 대상에서 친숙한 것을 인식할 때마다 유추를 하는 거야. KT. 유추가 범주화만큼 폭넓게 퍼져 있다고 주장하는 거야? 나는 모든 곳에 존재하는지 모르겠어. 실은 거의 어디에도 없어. 나를 설득하려면 몇 가지 사례가 필요해. 내게는 유추를 접하는 게 아주 드문 일이니까. 애나.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평범한 순간들을 생각해봐. 잘 살피면 유추가 봄이 온 들판의 꽃처럼 널려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 유추가 익숙한 것을 빌려서 새로운 것을 이야기해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모로보다 대상을 범주에 할당하는 일만큼 흔해. 너도 방금 전에 모든 새로운 상황이 모든 이전 상황과 온갖 방식으로 다르다고 지적하지 않았니?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이전에 경험한 상황과 연관 지을 수밖에 없어. 도처에서 유추를 해야 한다는 뜻이지. 게다가 사고에서 유추가 많은 역할을 연구한 학자들은 종종 그 편제성을 지적했어. 가령 수학자 조지 폴리아는 유추는 예술적인 표현 방식과 고도의 과학적 성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 일상적인 발화, 사소한 판단에도 스며들어 있다고 썼어. 비슷한 맥락에서 이론 물리학자인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우리는 새로운 것을 접할 때 오직 친숙하고 아는 것과 비교함으로써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어. 유추작용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자들도 같은 견해야. 그래서 데드레 겐트너는 유추와 비유는 언어와 사고의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다고 썼지. 또한 키스 홀리오크와 폴 셰거드는 유추는 인간 사고에 편지한다고 말했어. KT. 지금까지 너는 단지 몇 가지 일반론만 제시했어. 일반론은 생각할 거리론 좋지. 하지만 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원해. 자,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범주화와 유추인데 이것을 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범주화는 통상적인 것, 유추는 창의적인 것. 이렇게 지금 소제목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의 사고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이것이잖아요. 우리는 범주화를 시키면서 사고를 하는가, 아니면 유추작용을 통해 사고를 하는가, 이것인데 자, 이 사례를 한번 읽어드리면서 소개해 볼게요. 대부분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항상 유추를 한다는 점은 인정해. KT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미미한 사고를 유추라고 부를 생각을 한 적이 없지만 네 말이 옳아. 그래도 유추와 범주와는 많이 달라. 너도 방금 인지라는 비단에 더해진 꽃이라고 말하면서 이 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했어. 잘 들어봐. 범주화를 한다는 것은 기존의 정신적 범주에 의존한다는 거야. 시끄럽고 털이 많고 네 발 달린 개체가 거리에서 네 옆으로 지나가고 내가 그 개체를 개라는 범주에 할당한다고 가정해봐. 이렇게 이전에 습득한 개념과 연관짓는 일은 살아있는 개체이고 내부 장기가 많고 물거나 광견병을 옮길 수 있고 고기를 먹고 산책을 좋아하고 악취를 풍길 수 있다는 등 많은 사실에 즉각 접근할 수 있게 해줘. 어떤 것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순간 평생 동안 일반적인 개나 특정한 종의 개에 대해 축적한 모든 종류의 사실을 수월하게 인출할 수 있어.
그러나 이 모든 지식을 활용하는 일에 창의적인 면은 전혀 없어. 오히려 단조로울 뿐이지. 자, 이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범주하다라고 말하는 어떤 의견이죠. 애나 그 점에는 이의가 없어. 개를 개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히 아주 평범해. 케이티, 그래. 우리는 계속 반복되기를 기대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지만 새로운 것은 전혀 창조하지 않아. 범주화는 정신적 삶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 있지만 영감을 받거나 주지 않아. 반면 네가 말한 인지라는 비단에 더해진 꽃이 모두 이전의 지식을 밋밋하게 활용하는 일을 훌쩍 넘어서는 독창성, 창의성, 영감, 번뜩이는 통찰을 수반하지. 이런 의미에서 유추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대상들을 창의적으로 연결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칭송받을 만해. 이 점에서 유추작용은 범주화와 확연히 달라. 나는 범주화가 사고에서 더 고상한 역할을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분석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범주화와 유추작용이 같은 근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 전자는 통상적이지만 후자는 창의적이야. 애나. 케이티, 네 말에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할 거야. 다만 이번에는 너의 사기를 복돋을 수 있기를 바라. 너는 범주화를 아주 낮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정적인 태도가 부당한 것임을 증명할 테니까 말이야. 우선 많은 유추가 결코 창의적이지 않다는 점에 동의했으면 해. 실제로 방금 낯선 계단, 초인종, 문손잡이, 샤워기, 잡지 등을 다루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으니 말이야. 우리는 심지어 인지하지도 못한 채 호흡하듯이 수월하게, 자동적으로, 끊임없이 유추를 해. 그래서 너도 많은 유추가 구정물처럼 흐릿하다는 점에는 동의할 거야. 이 사실이 보여주듯이 범주화가 밋밋한 부분의 금메달 수상자가 되기에는 한참 못 미쳐. 유추작용이 그 부분에 치열하게 경쟁할 거니까 말이야. 하지만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거라면 네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측면은 밋밋함이 아니라 창의성이지. 유추가 고도의 창의성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해. 사실 나는 모든 창의적 행위가 유추에 기반을 둔다고 생각해. 우리는 아직 동일성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두 가지 대상이 같은 것임을 볼 때 평범한 길에서 벗어나게 돼. 사장을 말미에 좋은 사례들이 나오지. 가령 아르키메데스는 모두 부피를 지닌다는 점에서 왕관과 신체를 같은 것으로 보고, 컴퓨터에 딸린 마우스는 화면 뒤에 놓인 가상의 대상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과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또한 8장에서는 수학과 물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발견이 유추에 뿌리를 둔다는 점을 확인했어. 프랑스 수학자인 알렌 콘은 우리가 수학의 세계에서 떠나는 여정은 물리적 세계에서 떠나는 여정과 다르며 주된 교통수단은 유추이다 라고 말했어. 또한 철학자 니체는 지성을 유동적인 한 무리의 비유로 정의한 적이 있지. 케이티, 그래. 그런 견해를 들어본 적이 있어. 실은 그게 바로 내가 설명하려는 내용이야. 유추는 인지적 귀족 사회의 일원으로서 창의적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지만 미천한 범주화는 무식해서 그렇지 못해. 이왕 네가 권위주의 말을 인용했으니 나는 프랑스 장가 조르주 쿠르틀린의 말을 인용할게. 그는 누구든 여인을 장미에 빗댄 사람은 시인이다. 누구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사람은 바보다라고 말했어. 이 말은 내가 전하려는 요점을 아주 잘 담고 있어. 이 말에 나오는 시인은 두 개체 사이에서 새로운 유추를 했고 그건 창의적인 행위였어. 다른 사람은 단지 시인이 만든 범주를 취하고 그가 인지한 내용을 되풀이했을 뿐이야. 그래서 일발의 창의성도 없는 파생적 행동에 불과하지. 애나, 흥미로운 말이네. 하지만 네가 끼어드는 바람에 아직 내가 전하려는 요점을 이르지 못했어.
그건 바로 범주화도 창의성을 발휘할 커다란 잠재력을 지녔다는 거야. 범주화가 정신적 과업을 수행하는 데만 한정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어. 네가 유추에 대해 수학자가 한 말을 인용했으니 이제는 내가 범주화에 대해 다른 수학자가 한 말을 인용할게. 앙리 푸엔카레는 수학을 다른 대상에 같은 명칭을 부여하는 기술이라고 묘사했어. 즉, 특이하고 미묘한 새로운 범주를 발견하는 기술이라는 거지. 그러니 범주화는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뛰어난 참신성과 고도의 창조성을 초래하는 능력에 자부심을 가져야 해. 이것은 약간 사고의 본질이라는 제목처럼 상당히 깊은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네요. 저는 이 책을 지금 읽어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범주화에 가까운 사람일지 유추에 가까운 사람일지 좀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추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상상하는 것을 좋아해서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좀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뭔가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다른 물건과 뭐 기능적으로 외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유심하게 보는 편이라서 저는 유추를 좀 좋아하지 않나? 그러니까 잘한다기보다는 제 취향이 유추를 좀 좋아하지 않나 싶네요. 지금 이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앞서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읽으신 후에 아무래도 읽어보시면 더 정리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앞의 내용들을 좀 보다 보면 범주와 유추에 관하여 아이가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요거까지만 오늘 좀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범주는 오랫동안 축적된 일련의 즉각적인 유추의 산물이며, 그러니까 범주는 축적된 경험한 유추의 그 흔적들이에요. 유추의 경험치인 거죠. 내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경험이 있으니까. 엄마를 계속 보다 보면은 멀리서 봐도 엄마잖아요. 순간적으로 알아낼 수 있잖아요. 순식간에.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에 속한 요소의 범주화는 아무리 사소해 보이더라도 전적으로 유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 부분이 핵심이네요. 범주화는 유추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거죠. 저 지금 밑줄 긋고 있거든요. 이 주제의 핵심적인 부분은 갓 지각된 자극과 단일 요소만을 지닌 비교적 새롭고 빈약한 정신적 범주 사이에 형성된 유사성이 지각된 자극과 이미 수천 번의 유추가 기여한 고도로 발달된 정신적 범주. 이렇게 표현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비교적 새롭고 빈약한 정신적 범주 사이에 형성된 유사성이 지각된 자극. 이것은 공원의 어떤 여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봤던 여성, 이미 수천 번의 유추가 기여한 고도로 개발된 정신적 범주. 이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아주 풍부한 범주인 어머니. 여기서 어머니를 예로 드네요. 그렇죠. 어머니가 굉장히 익숙한 범주라고 할 수 있겠죠. 사이에 형성된 유사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 마지막 진술은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진술 중 하나이지만 언뜻 미심쩍게 보일 수 있다. 2살 배기 아이가 세인트 버나드, 아주 커다란 개입니다. 세인트 버나드를 보고 양이다! 라고 외치는 행동과 뛰어난 천재성을 지닌 물리학자가 두 개의 고도로 추상적인 상황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미묘하고 계시적인 덧입힘을 발견하는 행동이 동일한 메커니즘을 따른다는 말이 정말로 타당할까? 어쩌면 언뜻 타당치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책의 말미에서는 독자들도 납득하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 이 목표로 인도할 경로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중간 다리를 세울 것이다. 아이들이 한 몇 가지 진술을 살펴보면 유용할 것이다. 이 진술은 단어 선택을 뒷받침하는 숨겨진 유추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지체하지 않고 아래에 아이들이 말한 문장 몇 가지를 제시한다. 그중 다수는 발달 심리학자인 카린 뒤비뉴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수집한 것이다. 2살짜리 카미유는 자랑스레 말한다. 내가 바나나를 발가 벗겼어요. 카미유는 바나나 껍질을 자신이 벗겨낸 옷으로 보고 사람이나 인형에 대해 말하듯이 바나나에 대해 말한다. 그래서 바나나는 벌거숭이가 된다. 2살짜리 조아는 엄마에게 말한다. 서둘러요 엄마, 눈을 켜요. 여기서 조아는 엄마에게 스위치 달린 전기기구를 다루듯이 말한다. 2살짜리 레니는 부러진 장난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트럭을 보살펴야 해요. 카미유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는 무생물의 의인화를 본다. 트럭이 아프니까 아이는 회복하도록 보살피고 싶어 한다. 3살짜리 탈리아는 이렇게 말한다. 치과 의사는 이를 기워요. 이 문장은 앞의 문장과 반대이면서 같다. 즉, 살아있는 대상을 무생물인 것처럼 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사례들이 엄청나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무엇이 실수를 만드느냐 인데, 처음 경험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유추가 아닐까요? 네, 지금 유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유추가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범주화 안에 유추한 것들을 집어넣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보다 좀 어려운데 이게 제가 책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 굉장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이 책은 지금 제가 눈으로 읽으면서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직접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고 재밌습니다. 실제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그것까지 고민하실 여유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들. 그런데 만약에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생각해야 봐야 할 일들도 많고 또 그걸 통해 결정을 해야 할 일들도 많기 때문에 이 생각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은 내가 어떤 판단이나 어떤 것을 분석하거나 이해할 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책 한 권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책 사고의 본질,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제 머릿속에 막 빠바바방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소개해드렸으면 더 좋겠는데 그것이 좀 많이 미흡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